안녕하세요. 다변수 미적분학 더하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는 저희가 미리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이제 강의 노트, 렉처 노트를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렉처 노트 파트 1, 1-1, 그 다음에 1-2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뭐 저 같은 경우는 녹화하기 전에 뭐 말씀드리긴 했지만 파트 1-2 노트는 연습 문제, 저희가 미리 문제를 풀어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풀어보고 난 이후에 그 파트 1-2는 좀 이해하는데 조금, 좀 더 쉽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 이에 다르게, 이 파트 1-1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좀 완벽하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노트를 살펴보면서 선생님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트 1부터 제가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고, 이게 이제 파트 1-1에 대한 이제 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뭐 강의를 하듯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그냥 제가 그냥 이해한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먼저 어쨌든 제가 먼저 한번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한번 운을 띄워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생각들을 조금씩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잘하면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좀 이렇게 가면 좋은데 저도 못하는 상황인지라 뭐 그렇게는 못할 어려울 것 같고요. 한번 이제 제가 이해한 바를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파트 1-1은 결국에는 다변수 미적분학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그 일변수 함수에서의 그 미적분학의 그 기본 정리를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다변수 미적분학에서의 어떤 목표가 결국에는 이런 다변수 함수에서도 이런 일변수 함수의 그 미적분학의 그 기본 기본 정리를 떻게 하면 적용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미적분학의 그 기본 정리의 그 일반화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려고 있다라고 이해를 했고, 결국에는 이러한 그 일변수 함수에서의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의 그 일반화가 왜 필요한지, 그 일반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일변수 함수에서의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일변수 함수로 이렇게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 fx가 어떤 도함수로 우리가 설명이 되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이러한 그 x축에서의 어떤 그 구간의 적분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했고 결국엔 우리가 여기서의 이 소문자 fx가 이 도함수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는 이 x가 a점에서 시작해서 b점까지 이 구간 안에서의 적분을 우리가 한다고 했었을 때 결국엔 이 적분값이라는 것이 함수들의 값의 차의 형태로 설명이 되어질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했고요. 결국에는 이 첫 번째의 이 기본적인 내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에는 미분과 적분이 이렇게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 어, 맞을까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음,
그래서, 네. 어, 그냥, 그냥 왜, 적분이 필요하지, 미분이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뭔가 원의 넓이 같은 거를 구하려고 해도 어떤 무한하게 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왜 초등학교 때 원의 넓이 구하는 거 하면은 약간 삼각형으로 쪼개서 그 넓이를 구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무한합이 도입되는 게 이제 되게 자연스럽고 그런 이제 적분 같은 거를 무한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무한하게 계산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FTC로 간단하게 두 지점 간의 음, 차를 하면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유용하다라고 생각했고, 음, 이제 이걸 이제 다변수로 어떻게 확장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어, 그 이야기가 좀 뒤에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일단 예. 이 페이지를 보고선 그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무한합을 좀 간편하게 해주니까 되게 그게 좀 요긴하다. 음, 네. 네. 저는 그 일변수 미적분도 잘 몰라서 약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여기 대문자 F의 이 방금 도함수라고 하신 거랑 네네. 여기 이 대문자 F 아래에 있는 거랑은 혹시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어, 이거 혹시 설명해 주실 분 계실까요? 음, 네, 이거는 저도 지금 방금 들어와가지고 네네. 처음부터 듣지는 못했는데 저 대문자 f라는 함수를 이제 미분을 하면은 저기 이제 소문자 fx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네. 반대로 소문자 fx를 적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원시함수를 구하게 되면 대문자 f가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 말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게 어쨌든 저거를 정적분 저식 b부터 a까지 소문자 fx를 적분한다라는 게 소문자 fx를 적분을 해서 원시함수를 구한 다음에, 즉 대문자 f라는 놈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문자 f의 b 값을 집어넣어서 나온 값 빼기 A 값 집어넣어서 나온 값. 네.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위에 대문자 F는 그냥 이제 소문자 F의 원시함수가 대문자 F인데 저거를 소문자 F랑 대문자 F랑 같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대문자 F에 미분을 붙여 놔야지 저게 성립을 하니까 저렇게 그냥 붙여 놓은 거고, 어쨌든 밑에 그 정적 분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소문자 fx를 적분을 해서 저렇게 fb-fa로 해야 되니까 소문자 fx를 적분을 하면 대문자 f가 되고 거기에다 b값 집어넣어서 빼고 a값 집어넣어서 빼고. 네. 결국 저 대문자 f는 다 동일한 함수, 그러니까 소문자 f의 원시 함수로서 동일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선생님 혹시 원시 함수라는 말 이해하셨을까요? 원래 함수. 원시 어, 함수가 원래 함수? 초기에 주어지는 함수?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 사실, 그, 지금 여기서 이제 스몰 f라고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이제 스몰 fx라고 써진 데를 이제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그거를 조금 떠올려 보면서 약간 좀 그 용어 같은 거를 약간 조금 더 낮춰서 사용을 하자면
네. 엄밀한 거 말고. 근데 스몰 fx라고 써진 그 부분, dx하고 그다음에 요 인테그럴이라고 불리우는 그 기호 사이에 있는 fx. 음, 그 스몰 fx를 우리는 이제 피적분 함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적분을 당하는 함수라고 해서 피적분 함수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음. 근데 갑자기 그 결과가 이퀄 캐피탈 FB 마이너스 캐피탈 FA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 말은 어 그 캐피탈 F는 미분을 하면 피적분 함수가 되는 함수를 얘기를 해요. 미분을 하면 피적분 함수가 되는. 그걸 이제 다, 반대로 입장을 다시, 바꿔.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순간, 예, 네, 네, 캐피탈 F는 네네, 미분을 하면 캐피탈 네. F는 미분을 하면 피적분 함수가 돼요. 이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기? 그렇죠. 예, 예.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BAX 이거는 이제 저 안에 있는 X는 이제 변수 이제 X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뒤에 있는 B와 A는 내가 적분하고 싶은 적분 구간의 앞쪽 경계와 뒤쪽 경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네, 음.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캐피탈 F의 미분은 P적분 함수가 나온다.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T적분 함수의 적분을 하면 캐피탈 F가 나오겠죠? 네, 예, 그랬을 때 저 F를 이제 원시 함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할 점은 이제 원시 함수는 사실 유일하게 결정되는 함수는 아니고요.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사실 상수항의 차이는 이제 다 무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상수항은 B와 A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니까.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고, 네, 어, 제가 이제 채널지기님 그때 옛날에 다변수 영상을 들을 때, 저는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고 올라오는 이 미적분학 기본 정리라는 것이 네, 결국에는 저 뭔가의 저 면적을 계산을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 적분 자체를 면적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면적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어떤 값으로서 또는 어떤 것을 뜻하는 바로서 어떤 수치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계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넓이 의미를 가지려면 지금 여기에 조금 더 어떤 개념적인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음, 사실 넓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저 인테그랄 fx dx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정적분이라고 하는데 이 정적분이라는 것의 결과의 값은 원시함수를 찾아서 내가 적분하고 싶은 구간의 경계값만으로도 적분값을 찾을 수 있다. 매우 간단하게. 그러니까 아까 중간에 무한급수를 이렇게 표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은 사실 그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과정적인 부분에 관한 얘기고,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과정적인 부분을 다 알고 넘어오면 결과적으로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간단한 계산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음,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방금 보라색으로 써진 캐피탈 F는 FX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네, 네, 사실은 이것도 보면 좀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이게 그냥 뭐 같은 거 아니야? 그냥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X가 생략된 거겠지라고 한 요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뒤에 노트를 계속 쭉 보다 보니까 벡터 함수, 그러니까 다변수 함수를 다룰 때 저 X를 생략하고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그 정의역에 대한 많은 정보를 생략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바로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나오는 게 이제 선적분 기본 정의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지금 노트를 적어 주셨거든요. 네, 그 뒷페이지에 바로 네, 보면은 잠시만요. 그, 보- 네, 네, 뒷페이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네, 네,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쓰는 이 식 자체의 폼, 그러니까 이 식이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 요소의 폼 자체는 결국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워온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와 다르지 않다. 음,
지금 그 얘기를, 이 다변수 함수 마지막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우리의 목표는 이거다. 이거를 진짜로 이해하는 거다. 라고 음, 지금, 그래서 노트를 그렇게 적어주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그 최승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 지금 여기 보면 물결 표시로 돼가지고 여기 무한급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하단 부분에 여기, 보면. 예, 예, 여기.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사실 물결 표시가 된 거는 이제 무한급수가 아니라 그냥 유한계의 급수여서 사실 값이, 뭐, 유미하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물결은 사실 근사값이잖아요. 물결 표시로 네, 이렇게 연결해 놓은 근사값이어서. 그래서 저것의 극한값이 바로 정적분의 값이다. 근데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주신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공부할 때 제가 음, 이제 가장 헷갈리고 어려웠던 부분은 우리는 보통 일변수 함수에서는 도함수를 찍을 때 내가 어떤 함수가 있어? 그 함수의 우측, 문자 상단, 우측 상단에다가 점을 이렇게 툭 찍으면 우리는 도함수다라고, 예, 이렇게 표현해서 항상 이런 노테이션을 네, 써왔는데, 이제는 다변수로 넘어가니까 여기가 앞에 역삼각형 모양 이렇게 달려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이 노트에서는 아마 이거하고 이거를 괴리감 없이 한번 받아들여 봐라. 이런 느낌으로 둘이 이렇게 대응되는 어떤 표시로서 이렇게 표시를 하신 거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음, 들어요. 예. 음, 그래서 지금부터는 뒤에 이제 노트를 쭉 읽어보니까 저는 여기에서 스몰 f, 캐피탈 F, 스몰 f 프라임, 캐피탈 F 프라임 이런 걸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와리가리 와리가리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쓰게 되는데 문맥에서 정확히 얘는 누구의 도함수를 얘기하는 건지 음, 그다음에 문맥에서 누구의 원시함수를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거를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보는 게 조금 필요하지 음, 않을까. 예, 저 좀 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음. 그럼 혹시 여기 지금 노트 보고 오신 선생님들 중에서 이 적분 요 관련해서 좀 설명을 잘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저도 사실 이 적분 파트를 잘 이제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가지고, 아까도 지금 그 이동주 선생님께서 이거 딱 물어보는 순간, 잠깐만. 약간 이런 식으로 잠깐 사고가 잠깐 멈췄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뒤에 있는 부분의 내용도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음, 네, 혹시 일단 네, 사실 노트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몇 페이지까지 있지 지금? 이게 제 생각에는 4페이지까지는 아마 그냥 야 적분 너희들이 배웠던 적분이 약간 이런 느낌이야라고 그냥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4페이지까지는.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뭔가를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아니고 야 우리 결국엔 이거 할 거야. 이게 목표야. 음,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다룰 거야. 약간 음, 이런 느낌으로. 음.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화면을 좀 공유를 해서 제가 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네네. 네네네. 제가 공유 중지를 할까요? 아니요. 제가 어, 공유하면, 네. 그러니까 요청이 네네네. 아마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저도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네. 오,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건가? 음. 선생님, 화면 보이시죠? 어, 제가 올려놓은 노트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상에서. 혹시 저만 혹시 제, 그런, 제 아이디를 클릭하시면 보이시지 않을까요? 아, 잠시만요. 네. 혹시 저만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잠시만요.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아, 아니면 저번처럼 그 마우스를 화면 맨 위로 올려보시면 장치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마우스를 그
보입니다. 이제 아, 제가 네. 제 걸 공유 중지했습니다. 네. 네, 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네, 그, 일단, 이게,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기는 한데, 일단, 그냥 간단하게만, 개요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수전증이 굉장히 심하네요. 이거 삼각형의 넓이 우리 잘 구할 수 있죠. 음, 그죠? 우리 네네, 삼각형, 예, 예.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 사실 아마 우리 이 직사각형의 넓이로부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기본 폼은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수전증이 너무 심하다. 넓이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은 여기 이제 삼각형인데 사실 그냥 어 사실 어 직각삼각형이겠죠?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음, 이제 이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죠. 음,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이런 사고 개념 방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계속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연습 문제를 막 무지하게 많이 풀어왔잖아요. 무지하게 많이 풀어왔는데 거기다가 굳이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나갈 내용들에 대해서 그거를 조금 엎어보자면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사실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 또는 일반적인 사각형,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 그런데 이제 또 보시면은 사실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앞에서 배운 거는 우리 평행사변형이겠죠? 평행사변형. 그래서 이렇게 넓이를 구해왔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아까 원의 넓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원의 넓이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다들 너무 잘 아시죠? 파이 r 제곱, 그죠?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파이 r 제곱. 예. 그러면 그 r이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면 파이 r 제곱 이렇게 되게 잘 하시잖아요. 근데 이 넓이를, 이거를 사실, 원주율 파이를 이용해서 넓이를 이제 구하는 거를,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는 이제 3.14를 곱해가지고 반지름 제곱했다가 3.14를 곱해서 이제 구하기는 하는데, 이제 원주율 자체가 이제 무리수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어떻게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각형의 모양으로서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생각을. 사각형의 넓이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가 다 곡선이에요. 둘러싸인 부분이 다 곡선인데 이거를 몇 조각을 내볼 거냐면 제가 지금 4등분을 한번 내볼게요. 어, 4등분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믿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여기 세타, 여기 세타, 여기 세타, 여기 세타. 지금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90도씩 잘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좀 일반화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그냥 문자로 했고, 그러면 젤을 갖다가 한 덩이씩 가져와 볼게요. 90도씩 자른 걸. 그러면은, 90도씩 잘랐으니까 이거를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가져왔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수전증이 심해갖고. 네. 네, 한 조각 들고 왔어요, 지금. 그죠? 피자 한 조각 들고 왔습니다. 네, 이제 피자 한 조각을 또 한 조각 들고 와보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조각. 그래서 얘를 지그재그 형태로 이렇게 이렇게 배열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그러면은 약간 모양이 그, 지금은 약간 얘가 도대체 무슨 모양이야? 약간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이번에는 8조각을 한번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8조각을 내면 각이 조금 줄어들겠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사실 패드의 화면이 너무 미끄럽습니다. 음, 힘드네요. 네. 어이구. 믿어주세요. 네. 아이고, 믿어주세요. 계속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배열되는 거 이해되시죠? 네. 어, 어. 그러면 얘를 갖다가 무한히, 그러니까 얘 조각을 갖다가 계속 조각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각을 막 늘리면 누구랑 비슷할까요? 계속 조각을 늘리면. 조각을 계속 늘리면. 이번, 직사각형이요. 그쵸.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는 제가 약간 사선으로 배열을 했기 때문에, 사선으로 배열을 했기 때문에, 실은 엄밀히 말하면 아마 이렇게 평행사변형처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음, 근데 여기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그거를 지금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게, 야, 근데, 사람물이 무한히 잘라도, 임마, 약간 울퉁불퉁 하잖아. 그 정서 혹시 이해되세요? 여기 네. 울퉁불퉁한 거?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게 조각을 계속 많이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진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된다고 믿고 싶은 거지. 평행사변형이 된다고 믿고 싶은 거지. 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곡선이라는 것 자체를 이런 식으로 잘라갖고 배열을 하면 이렇게 그냥 쭉 일직선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무한히 늘린다고 한다면. 음, 예.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다각형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다 보면 얘는 분명 직선이잖아요, 다각형은. 정다각형이라고 할게요, 그냥 알기 편하게 정다각형. 그래서 정다각형 형태로 이렇게 만들다 보면 여기 지금 분명히 이 밖에 여기는 직선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는 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정다각형을 계속해서 그 각의 개수를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점점점 그 직선이 어디에 달라붙냐면 점점점 곡선 위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달라붙겠죠. 계속 길이가 점점점 짧아지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겠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지금은 약간 좀 갭이 그냥 확 뛰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그 선생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차함수라고 믿어주세요. 음. 자, 이렇게 여기 y축, 여기 x축 이렇게. 네, 이렇게. 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믿어주세요. 그냥 믿어주세요. 여기 1이에요. 네. 하고 그다음에 글씨 진짜 잘 쓰고 싶다. 1이에요. 믿어주세요. 1이에요. 네. 예. 네. 그럼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몇 조각을 낼 거냐면 두 조각을 낼 거예요. 두 조각. 두 조각. 그러면은 두 조각 낼 거니까 여기를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이거 적어놔야 되겠구나. 그럼 여기가 이제 이렇게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네. 그쵸?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자, 조각을 두 조각을 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이게 등분할이라는 개념이 조금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임의의 분할이 아니라 그냥 등분할 개념이기는 해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어, 이 급수의 과정을 통해서 얘를 이제 지금 이렇게 왜 계산이 되는지 지금 그거를 이제 알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일단 두 조각으로 분할을 할게요. 두 조각으로. 그러면은 이 사각형이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 하나 나오죠. 그죠? 그죠? 네. 그 네. 네. 다음에, 네네, 2분의 1 곱하기 1이라는 직사각형이 나오죠. 지금 이 사각형 하나랑 이 사각형 하나를 구한 거예요. 아, 네네.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각을 몇 등분 할 거냐면, 3등분, 3조각 낼게요, 3조각. 그러면은, 여기 길이를 약간, 3분의 2니까 약간 여기보다 크겠지? 뭐, 약간 이렇게 3등분 이렇게 내는 거겠죠? 3분의 1씩. 아랫변을 3분의 1씩.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그러면은, 여기가 3분의 1이라고 하면 3분의 1에 대한 함수값으로 가져갈 거니까 여기는 이제 9분의 1이 되겠죠? 음. 그래서 9분의 1. 자, 다음.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사각형 여기 이쪽의 넓이는 이렇게 해서 이 넓이가 될 거니까 3분의 1 곱하기 그래서 여기 함수값 얼마야? 그러면 얘는 3분의 2의 제곱으로 가야 되겠죠? y는 x제곱이니까. 왜냐면 여기 위치가 지금 3분의 2니까. 음. 네, 이게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왜냐면 길이가 3분의 1씩 밑변의 길이가 되는 사각형이 생기는데 실제 함수값의 위치는 전체 길이에 대한 함수값의 위치로 봐야 되니까 3분의 2의 제곱이 높이가 되겠죠. 음. 지금 y는 x제곱의 꼴에 그쪽 위쪽이 되니까. 그래서 9분의 4가 되고 그다음에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3분의 1이 되는 거니까 1에 대한 함수값이 들어가서 1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맞죠? 예. 음. 그래서 잠시 이거 계산을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여기가 8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8분의 4 그래서 여기 아까 두 조각 낸 건 8분의 5였죠. 두 조각 낸 건 8분의 5. 그리고 세 조각 낸 거는 27분의 1에다가 27분의 4에다가 3분의 1이니까 27분의 9 해가지고 얘가 얼마냐면 27분의 14 이렇게 되겠죠? 27분의 14. 네. 혹시 지금 요거 계산하는 방식은 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네. 되세요? 네. 네네네. 그러면 네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제 이걸 살필 거예요. 한번 봐볼게요. 2분의 1이 되면 지금 요만큼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것만큼 자 그러면 여기서 목표를 조금 정확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바는 이거예요 지금. 이 색칠한 부분의 지금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넓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지금 조각을 내봤는데 지금 두 조각을 냈더니 빨간 것만큼 오차가 생기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네 조각을 한번 내볼게요. 그러면 정확하게 네 조각을 내면 색깔이 너무 비슷한가? 파란색으로 하면 또 까만색으로 해야 되겠다, 그냥. 어차피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조각을 내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겠죠? 네. 이런 느낌으로. 이해되세요? 네. 네. 그러면 네 조각에 대한 그 결과는 직사각형들의 합에 대한 결과는 제가 지금 까만색으로 색칠한 것만큼 오차가 생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 조각, 요 n이라는 조각을 갖다가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이 오차가 점점점 줄어들지 않을까요? 네.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아까 전에 원의 그 넓이를 구하는 파이 r 제곱의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분의 1 둘레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2분의 1 네. 둘레가 되고 사실은 얘가 뭐가 되냐면 반지름이 될 거예요. 여기 이쪽의 길이가 반지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네. 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파이 r 제곱을 만들 수가 있게 잠시만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오차를 줄여가는 과정인 거죠. 아까 최승현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음. 무한급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이제 네. 수렴한다는 것도 증명해야 되고 수렴하면 이 값이 이제 같다는 것도 이제 보여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 얘를 이제 저거를 갖다 이제 우리 이제 간단히 말하면 실은 이제 지금 이거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가 가장 배웠던 간단한 지금 이 식인 거잖아요. 저 주황색 값이. 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여기에서 이것의 넓이라고 하는 값. 그러니까 즉 정적분이라고 하는 값이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계산해 왔던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네. 이것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하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직사각형들이 뭐라고 보면 수열이라고 보면 이 수열의 값이 지금 어디로 수렴하냐면 3분의 1로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무한급수를 어떤 수열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 수열의 극한값이 3분의 1이라는 얘기죠. 음.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적분이라는 것을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스탠다드하게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냥 제공되었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진짜 그거 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가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시적분 함수고 얘는 원시 함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적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네. 적분법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그러면 왜 얘 외를 부정적분하면 3분의 1의 x 세제곱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에 등호는 뭐냐면 얘는 정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는 정적분이에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건 정적분이고 아까 선생님들께서 잠깐 이제 그게 좀 이제 혼동이 오니까 피적분 함수하고 원시 함수하고 둘이 이렇게 되는데 피적분 함수를 원시 함수를 찾아야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원시 함수를 찾는 그 적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부정적분이라고 얘기는 하기는 해요. 하긴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진짜 의문은 왜 이게 이렇게 나오냐는 거지. 얘가. 얘가 왜 3분의 1의 x 세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지? 라는 것은 방금 전에 이제 요 무한급수를 구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시면 그 안에 이 함수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과정은 이제 무한급수 요 안에서 찾으시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이 과정을 이제 그 스케치를 이제 다 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다변수 함수인 거잖아요. 다변수 함수.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어떤 실수축이 하나 있고 여기에 어떤 실수축이 하나 있어서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이라고 할게요. 공역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F.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함수가 있다고 치면 우리가 지금까지 직관적으로 봐왔던 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를 뭐 Y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의역하고 공역을 한꺼번에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일변수라고 다루는 것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다변수 함수를 다루고 있는 게 뭐지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R 곱하기 R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를 요거는 이제 R2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여기에 딱 이렇게 보내는 함수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를 한꺼번에 나타내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면 지금 이런 정보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R3.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 그럼 적분은 오케이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표시했을 때 얘가 이렇게 뭐 있다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고 싶다 그러면 그 적분은 이 정적분의 의미는 바로 이것에 대한 의미야. 물론 이제 뒤에 가서 조금 그 넓이가 되는 것은 약간 조금 더 조건이 붙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는 아마 뒤에서 계산을 하시다 보면은 이거 왜 이러지라고 의문이 아마 드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냥 약간 좀 그냥 거짓말 치고 넘어갈게요. 그냥 정적분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계산하는 거는 너무나 잘 알아. 근데 얘를 갖다가 여기로 가져오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거지? 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의미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요 dx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여기 x제곱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보면 약간 급수를 뜯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급수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까 여기 앞에 뭐가 오냐면 함수값. 제가 이제 요 위에서 이제 계산하는 걸 살짝 보여드렸으니까 여기 함수값 곱하기 그 다음에 뭐라 할까요? 그냥 소구간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제 아마 소구간 용어를 이제 더 자주 쓰시게 될 거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2분의 1이니까 아까 두 조각 나누면 소구간이 2분의 1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2분의 1이고 세 조각으로 나누면 소구간이 3분의 1이고 크기가. 그렇죠? 그래서 그 소구간의 의미와 함수값의 의미를 서로 어쨌다? 곱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형식화 시켜보면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함수값 fx의 소구간값 dx. 근데 이 dx도 자세히 보시면 이 n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구간이 점점점 짧아지죠. 소구간이. 구간이 점점점 짧아지는데 거기가 어디로 수렴하게 되냐면 소구간 값 자체가 거의 0에 가깝게 수렴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걸 계속 이렇게 직사각형을 점점점 그 얇은 막대기처럼 이렇게 생성을 쭉쭉쭉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를 갖다가 이렇게 갖는다는 얘기를 아마 이제 해주고 싶어서 그 뒤에 필기 세 번째 장의 필기가 그렇게 됐던 것 같고. 그러면 갑자기 왜 그러면 이제 어, 그러면 왜 갑자기 그러냐? 그러면 이제 이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평면을 이렇게 줘요. R하고 R. 이렇게 줘. 그래서 얘를 여기 R 이렇게 해서. 그럼 얘는 어떤 식이 되냐면 fx, y는 아마 g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정의되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 0부터 1까지면 우리는 이제 저거를 갖다가 적분 구간이라고 하는데 걔는 이제 적분 구간이 이제 0부터 1까지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부터 1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0부터 1까지다. 그러면 사실 여기 정의 0하고 여기 1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여기선 사실 이렇게밖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그죠? 1차원이니까 정의역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변수에서 이제 적분을 살펴봐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오면은 얘 자체는 뭐밖에 안 되냐면 평면밖에 안 돼요. 평면밖에. 그래서 그러면 평면 위에 적분을 하고 싶은데 우리의 목표는 적분을 하고 싶어. 그러면 정의역이 평면이면 구간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커브처럼 이렇게 그려졌을 수도 있겠죠. 커브처럼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뭐, 직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선일 수도 있고, 커브일 수도 있고, 뭐, 대단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x는, R1t, 그 다음에 y는 R2t. 그러니까 t라는 변수로 매개화시켜서 얘를 갖다 곡선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요. 변수를 하나인 것으로 처리를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는 아니고 이게 사실 이것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냐라는 말에는 굉장히 그 많은 또 뒤에 내용들이 따라오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앞에 이제 적분 구간에 대응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 뭐 R1 T0, R2 T0, 컴마부터 R1 T1, R1 T1.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시점하고 종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여기가 시점, 여기가 종점. 이렇게 적분을 한다고 하면 시점, 종점이라고 개념을 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이니셜 포인트, 터미널 포인트.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얘가 이제 가서 여기서 이제 어떤 결과를 갖는다.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응하는 뭐가 있냐면 함수값들이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요 위에다가 찍은 게 바로 fxy는 g를 그린 것이고 여기는 지금 뭘 그린 거냐면 그 여기 시점부터 여기 시점까지 이걸 그린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된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얘가 곡선이잖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 해왔던 식으로 선생님 제가 여기를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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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죠?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걔 그렇게 해놓고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왜 그 길에 아파트 공사장에 보면 그 판넬 이렇게 끼워 놓은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여기다 판넬을 이렇게 끼워 놓는 거야. 판넬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각도가 약간 옆으로 돌아간 판넬처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판넬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선생님. 네.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잠시만요. 우리 네. 지금 여기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게 여기가 시점이고 여기가 종점이야. 그러면 얘를 갖다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할게. 지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얘는 뭐냐면 얘가 정의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의역에서. 정의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그 정의역에서 직선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직선을 만들었을 때 거기다가 지금 판넬을 지금 이렇게 계속 세워놓은 거야. 판넬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판넬을. 예, 판넬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 하고 싶으면 요 DR하고 그레디언트 F가 지금 이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판넬의 뭐다? 높이가 되겠죠. 그 판넬의 높이. 그 다음에 이 DR은 어 이게 좀 말이 좀 그러긴 한데 국소적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국소적 소구간의 길이가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그 곡선 자체를 이제 그렇게 딱딱딱딱딱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이 국소적 곡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곡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식을 연습 문제에서 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이 판넬의 높이는 뭐 그냥 그 함수가 주어지면은 그 함수 값에 의한 판넬의 높이를 구하면 되니까. 구하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뭐냐. 여기가 뭐냐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거. 여기가 지금 빨간색으로 우리 노트에 보면은 선생님들도 노트에 여기 빨간색으로 찍혀 있죠. 이게 뭘까, 이게? 빨간색이 뭘까?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1차원에서 뭘 했냐면 방금 이것이 무한급수의 결과였는데 앞쪽이 뭐였다? 함수값이었고 뒤쪽이 뭐였죠? 뒤쪽이 소구간 길이. 그래서 둘이 뭐였죠? 곱했잖아요. 곱했잖아요. 근데 벡터 함수에서는 곱셈이 있나요? 벡터 함수에서는 곱셈이 없잖아요. 곱셈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는 게 이 내적. 음, 그래서 이 내적. 음,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방금 전에 아까 최대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내적 또한 어떻게 내적도 사실은 그 좌표의 개수를 살펴보시면 그것도 엄연히 급수의 형태잖아요. 내적도 사실은 좌표끼리 좌표끼리 곱해서 첫 번째 좌표 더하고 두 번째 거 더하고 세 번째 거 더하고 네 번째 거 더하고 이렇게 급수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 일변수 함수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띈 부분은 여기가 왜 앞에서는 F라고 그대로 썼는데 이 뒤에서는 여기를 왜 이렇게 이게 왜 근데 여기는 그레디언트 F지? 라는 상상이 좀 드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직접 이제 뒤에 이제 천천히 가면서 이제 적분을 계산하는 과정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일변수에서의 적분과 벡터 함수의 선적분에 대해서 약간의 좀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 약간 그러니까 사실 완전히 똑같은 말이긴 한데 왜 이거를 이렇게 처리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건 이제 사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왜 그레디언트 F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여기를 F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것의 미분 표현. 그러니까 여기도 F라고 표현했으니까 여기도 그 F에 대한 미분의 표현으로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그 적분 형식으로 이렇게 적은 것이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A부터 B까지 F 프라임 X dx가 FB-FA다. 이렇게 써도 뭐 미적분학 기본 정리를 서술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지어진 건데, 어,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결국에 음, 하고 싶은 얘기는 가장 첫 번째 포커스는 아까 최승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무한 급수의 과정.
무한급수의 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곡선, 그 연속적으로 휘어있는, 부드럽게 휘어있는 그 곡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제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페이지, 2페이지, 그리고 3페이지, 4페이지에서 하고 싶은 내용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변수 함수에서의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 곱셈이고 곱셈이고 그리고 그 직사각형들의 합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제 뒤에 와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선적분 함수라고 이제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다른 거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벡터들을 가지고 적분을 하는 건데 그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찌 됐건 벡터에는 곱셈이 없으니까 그거를 내적으로 대처를 해서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자. 그래서 그 폼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하면서 4페이지까지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내용을 조금 그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그런 음, 것들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음, 어, 네. 제가 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 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쓰고 DR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려주신 거 보시면 아마 요 DR이 그 밑에 판넬을 이렇게 세웠을 때 요점하고 요점의 이제 간격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리. 네네. 그러면 어쨌든 얘를 이제 적분을 한다는 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요 면의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거고 그거를 이제 적분 형태로 이렇게 나타낸 건데 그러면 사실은 요 dr 곱하기 여기가 이제 함수값이 되고 요 함수값이 이 높이가 요 함수값일 테고 그러면 여기는 그냥 곱하기 해서 요 사각형의 넓이를 급수로 무한히 더한 값이 그냥 적분 아닌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거리는 사실은 음, 얘도 이제 실수니까 스칼라일 거잖아요. 네네네. 점 사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왜 내적이 되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냥 곱하기 아닌가? 여기는 아, 선생님 말 들으니까 제가 설명을 지금 잘못했다는 생각이 돼요. 저게 도트가 내적이 아니고 곱셈이네요. 아, 네네네네. 예, 예, 예. 제가 설명에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예. 아, 그러니까 그 벡터 함수하고 지금 다변수 함수하고 제가 설명하면서 헷갈려 버렸어요. 네네네. 예, 벡터 함수하고 다변수 함수하고. 예. 그거를 음, 다르게 차이를 두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제대로 설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큰일 났네. 영상 나갈 건데. 아유, 까, 음, 까이겠다. 예, 아닙니다. 왜냐면 DR이 길이니까 실수값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보가 하나니까 지금 그 선생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그 부분이 맞아요. 그렇게 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예, 예. 네네네. 예, 지금 벡터 함수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다변수 이제 미적을 이제 보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노트에는 이제 FTC4 라인 인테그랄로 저 3페이지에는 그렇게 적혀가지고 음, 그러니까 저도 잘은 모르지만 저게 이제 뭐 다변수로 가게 되면 선적분도 있고 면적분이 있는데 방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노트에 나타난 그 판넬 세워서 면적 구하는 거는 면적분 아닌가?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선적분이 뭐고 면적분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지금 오지호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럼 판넬에 세워서 이렇게 면적을 구하는 거는 이 평면의 넓이를 구하니까 FTC4 뭐
면적분으로 적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왜 라인 인테그럴로 적으셨지라고. 네, 일단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면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하는 방식은 그 정의역이 2차원 위에 있으니까 정의역이 지금 평면 위에 있는 곡선이잖아요. 정의역이. 네네. 지금 우리는 거기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곡선을 따라서 적분을 하고 싶으니까 거기다가 판넬을 이렇게 세우니까 그 적분의 음, 결과는 그 보이는 판넬들의 넓이의 합이 되겠죠. 음, 네. 근데 이제 방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선적분은 뭐냐라고 생각하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선을 따라서 하는 적분. 네. 그러니까 정의역이 쉽게 말하면 이게 저도 이제 엄밀하지 않아서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선적분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 정의역이 일단은 어떤 그 선의 형태, 음, 정의역이 일단 어떤 선의 형태, 음, 선적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이 됐든 4차원이 됐든 5차원이 됐든 선의 형태만 띄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적분이 이제 선적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면적분은 저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도 이제 책을 하나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면적분은 뭐냐면 말 그대로 면을 따라서 하는 적분. 음, 그러면은 이제 판넬을 세우는 게 아니라 방목을 세우는 거죠. 음, 방목을 세우면은 걔는 무슨 개념이 되냐면 넓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피 개념 약간 그런 느낌이 나오겠죠. 음, 방목을 세우니까. 네네네. 그래서 네. 그런 느낌으로 한 것이지 않을까, 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선생님들 이렇게 막 공부를 하는데, 저도 이걸 하면서 막 엄청 헷갈렸었는데, 그, 몰랐는데, 가변수 함수하고요. 그 다음에 벡터 함수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벡터 함수는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벡터를 넣으면은 벡터가 나오는 게 벡터 함수. 그리고 다변수 함수는 그 책마다 이게 다른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벡터를 넣으면은 이거 이제 우리가 스칼라라고 하죠. 스칼라를 출력하는 게 다변수 함수. 이거 좀 약간 계속 이게 저도 이제 아까 설명하면서 말이 계속 이렇게 막 섞였는데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거 노트를 보면서도 물론 그거 하시겠지만 그 문연 중에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이렇게 정의라고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 번씩 요게 체크해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좀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해가면서 노트를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노트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예시로 들어준 거는 지금 이렇게 가는 다변수 함수를 지금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이거라는 거지. 지금 당장 이거를 사실 이해하라고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번에 이거를 읽어보고 오자라고 했을 때 내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교수님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노트를 작성해서 이런 거를 설명해 주시고 나서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으로 이제 음, 그렇게 해본 거니까요. 예. 음, 혹시 음.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 가감없이 스터디 이후에 디스코드에 남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 공유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럼 제가 제 화면을 공유하면 될까요? 다시?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저도 약간 적분 파트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한 그게 좀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음, 여전히 좀 정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럼 어찌됐든, 이 노트에서, 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궁금했던 게, 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일변 수함수를 고려했었을 때에 이제 적분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게 이제 곡선을 기준으로 이 밑에 있는 어떤 면적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이해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일변수 함수에서 이렇게 이변수 함수로, 그러니까 다변수 함수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졌었을 때 적분을 한다라고 하면 그럼 이것을 이제 곡면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렇게 지금 교수님께서 약간 이렇게 비스두무리하게 이렇게 그려주신 부분? 네, 그렇죠. 그쵸, 공면, 네네네. 네. 곡면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왜 이 XY축에 그려져 있는 이 시작점과 끝점으로 그려져 있는 이 곡선이 왜 이걸 벡터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했을까? 그게 전 조금 연결이 안 돼서, 결국 이거를 약간 현미경 같은 걸로 확대를 해서 봤을 때, 이게 결국 그 경로가 이게 벡터라는 얘기인 거죠? 벡터의 경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 꺼져 있구나. 2차원 위에 있으니까 그게 다 네네네. 벡터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네네. 그것들의 벡터의 크기를 잰 게 바로 DR이다. 음, 음, 벡터의 크기를 잰 게. 벡터의 크기를 잰 게, 음. 음, 그러니까 지금 벡터의 크기를 재는 행위까지가 음, 아까 음, 일변수 함수에서 그 정의역을 갖다가 그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자른 느낌이죠. 음, 그러니까 일변수에서는 그 정의역이 휘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직선이니까. 아까 일변수에서는. 네네. 일변수에서는 직선밖에 없으니까 그냥 휘어질 일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판넬을 그냥 이쁘게 일자로 이렇게 탁탁탁탁탁 꽂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2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변수 함수로 넘어가면 이변수 함수로 넘어가면 평면 위에 어떤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많겠잖아요. 뭐 커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물론 직선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판넬을 이쁘게 일자로 세우는 게 아니라 판넬을 곡선에 따라서 이렇게 그 위에다 이렇게 판넬을 세우는 거죠. 곡선을 따라서. 음, 그런 느낌으로. 네, 판넬을 음, 세우는 느낌으로. 음, 네. 그래서 어,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6페이지인가요? 보면은 거기에 그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 r, 그 다음에 탄젠트 t가 x분의 y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시면은 막 사인 t, 코사인 t 막 나와 있는 이유가 그 dr 값을 이제 어떻게 이제 추상화해서 계산을 할 거냐, 벡터들의 크기를 어떻게 너는 계산을 할 거냐, 이제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이제 우리 그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연습을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시켜서 이제 가는 거죠. 음, 예. 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마도 제가 원체 이걸 좀 잘 모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벡터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벡터의 개념이 등장을 해서 결국엔 아까 오지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 우리는 어떤 그 값을 구한다고 했었을 때 결국엔 벡터의 그 크기와 벡터의 각도를 알아야지 구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연습 문제를 풀 때 그런 걸 이렇게 풀면서 연습을 했다라는 것까지는, 의도는 이제 파악이 되기는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갑자기 벡터의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나와 있는 이 상관법? 이 개념이 또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연결이 자꾸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될까? 어, 음,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음, 저도 한마디 혹시 코멘트 드리면, 일단 네네. 저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았는데, 지금 다른 분들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 어, 그냥 그 큰 그림,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냥 큰 그림 정도는 그래도 조금은, 예, 처음 봤을 때보다는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음, 아까 말씀해주셨던 정미경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그 벡터가 왜 등장하냐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궁금한 생각이 들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혹시 이전 장 페이지로 한번 넘겨주실 수 있나요? 여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결국에는 저 적분이라는 게 일변수에서의 적분은 요 직사각형 넓이들을 아주 잘게 잘게 그 가로 길이를 아주 잘게 해가지고 결국에 요 면적을 구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이 다변수 함수, 아까 오지호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다변수 함수가 결국에는 정의역, 그러니까 넣어주는 값은 어떤 n 차원의 벡터가 될 텐데 나오는 값은 그냥 스칼라 값, 그냥 숫자 하나가 나오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더 좀 이해가 저는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도 결국에는 어, 그 다변수 함수 3차원으로 왔을 때도 결국에는 이 곡선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적분이라는 거를 아까 그 판넬이라는 거를 세워서 그 판넬들의 면적을 구하는 거라고 보면 결국에는 1차 그 일변수 함수에서 했던 그 면적 구하기랑 비슷하다는 느낌까지는 저도 받았고요. 음. 근데 거기서 여기서 그 구간 아까 소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 구간들을 나눴을 때 결국에 그 사각형 판넬들의 가로 길이 가로 길이를 저희가 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스칼라로 그냥 저희가 그 벡터 길이 구하듯이 요만큼 구하는 거는 결국에는 스칼라 뭐 임의의 값 A라는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높이 값도 아까 그 F 함수에 의해서 결국에 나오는 값은 어떤 스칼라 B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아까 그 곱하기로 해서 결국에는 그 스칼라 곱하기 스칼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아까 그 식을 보면서 했는데 근데 이 여기서 이렇게 결국 그 A라는 거를 스칼라로 다루는 것과 저희가 이제 2차원으로 왔으니까 결국에는 2차원이라는 거는 어떤 그 값 하나가 하나로 스칼라 하나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스칼라 두 개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1, y1 이렇게 항상 그 정의역 값들이 스칼라 두 개로 표현되는 상황에서 요 소구간의 길이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를 다루려고 할 때 어 요런 것들을 다룰 때 여전히 스칼라로 이 벡터의 길이를 구해서 스칼라로 다루려고 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벡터를 도입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왜 꼭 벡터로 해야 되냐라고 에 대한 대답은 제가 잘 모르지만 스칼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우리가 이제 2차원으로 넘어왔으니까 정의역이 항상 스칼라 두 개로 표현되니까 그거 스칼라 두 개를 한 덩어리로 하나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그땐 이제 벡터가 도입이 돼야 하나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음. 네. 음. 음. 네. 음. 그러면 혹시 지금 여기 선생님들이 다 지금 그 추가 설명도 해주시고 코멘트 해주셨던 그 부분이 저희 그 노트에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요 네 페이지까지의 내용인 것 같거든요. 요 네 페이지에 한해서 또 혹시 또 추가적으로 또뭐 코멘트 해주실 내용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는 네네. 네. 저는 이게 뭐 생각이 들었던 게, 예, 예. 어, 일변수에서 미분은 이제 기울기를 구하는 거고, 네. 적분은 이제 면적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네. 이제 다변수에서는 미분과 적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일단 그 질문을 먼저 해봤었거든요. 네. 여전히 뭐 기울기인가 여전히 면적인가 했을 때 좀 애매한 게 뭐 2차원, 3차원 그리고 더 4차원 이렇게 넘어갔을 때에서의 기울기라는 것은 무엇이고 거기서의 어떤 면적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좀 애매모호한 게 있잖아요. 네.
일단 저는 잘 모르지만 좀 추상적으로 생각을 한 게 약간 미분은 뭔가 로컬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고 적분이라는 거는 뭔가 글로벌한 거를 알려주는 거. 음, 그리고 뭔가 글로벌한 정보를 뭐 빼면은 두 지점 간의 어떤 글로벌한 정보를 빼면은 로컬한 정보가 나온다. 어, 음, 로컬한 정보를 이렇게 합산하면은 글로벌한 정보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런 게 이제 뭐 계산적으로 좀 유용하니까 다변수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근데 이 다변수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든 그 벡터에서 어떤 양적인 값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어, 어떤 양적인 값을 만들어내려면 이제 내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음, 라인 인테그랄 그쪽 페이지 정보가 나온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그 내적 교유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전에 페이지에서 그 판넬 그려놓은 게 저는 이 라인 인테그랄 한 게 지금 그 판넬에서 RA, RB라고 한 부분이 그거는 이제 일변수로 이제 뭐랄까 파라미터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었던 그 라인 인테그럴 한 거를 어떤 일변수에서의 어떤 그 판넬 넓이로 그 값을 구하는 걸로 환원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음, 음, 근데 이제 좀 의문인 점은 그 라인 인테그랄 그 왼쪽 부분에서 인테그랄 그 그레디언트 F 내적 dr 왜 이 값을 알아야 되는지 그거는 조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음, 그냥 f 인테그랄 f dx면은 이거는 아 면적을 나타내는 값이구나 알 텐데 음, 이것도 약간 물리에서 뭔가 그 어떤 라인 음, 인테그럴이 어떤 경로가 있고 그거를 향해서 미는 힘이 있을 때 뭔가 총 일의 양 같은 거를 계산할 때 쓰인다고는 알고 있긴 한데 그렇게 그냥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 그 왼쪽 항이 왜 중요한지는 조금 아직 공감이 음, 된 상태입니다. 왜 이거를 알아야 되지? 약간 이런 기분? 음. 네. 저는 사실 어, 저 FTC 풀 라인 인테그랄 저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일변수에서는 FTC를 이해를 할 때는 꽤 그림을 그려가면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한데 음, 이렇게 지금 이제 라인 인테그랄가 말씀 설명 주신 것처럼 이렇게 판넬을 세워가지고 하는 그런 어, 선적분의 경우 그러면 그것에 대한 FTC를 이해를 할 때 그러면 아까 그 판넬을 세워서 한 그 지금 그려본 저희가 그려본 함수는 사실 그러니까 미분이 된 함수인 거고 그럼 저것을 이제 적분을 하면은 그 적분이 된 함수는 어떤 형태로 그려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라는 게 음, 그러니까 FTC를 이렇게 다변수로 확장을 하면서 뭔가 제가 일변수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했던 FTC를 어떻게 다변수에서도 뭔가 음,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라는 게, 네, 음, 라는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음, 네. 음.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1, 챕터 1이다 보니까 네. 뭔가 이제 개괄적인 내용?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 대학교에 이제 첫 수업에서 약간 OT 하듯이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서 뭔가 다 이해하기는 이제 저도 네, 그렇고 네, 무리인 것 네, 같아가지고 네, 저도 네. 사실 저 FTC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
그냥 그런 의문만 들고 저거를 이제 파고들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네, 지금 4까지 했으니까 그냥 끝까지 파고든다기보다는 그냥 하나하나씩 보면서 그냥 뭐 이건 네네.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이거는 뭐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해가면서 음, 음, 음.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러면 요거 하나만 그냥 설명하고 한번 더, 그러니까 제 생각을 한번, 저는 이제 선생님들 설명을 들으면서, 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됐어야 되는 거였구나라고 좀 약간 느끼면서 좀 듣기는 했는데, 저는 요거 그래프를 보면서 사실은 실제로 이 XY 축에 그려져 있는 요 곡선상의 요 점이 이렇게 동일한 높이인 요 Z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경로가 이렇게 이변수 이상으로, 이렇게 다변수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 경로가 여러 가지가 생길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로만 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경로를 토대로 해서 이 지점에, 그러니까 이 Z라는 이 동일한 지점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럼 결국엔 경로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경로가 존재를 해서 벡터의 개념이 적용이 되고 있었던 건가? 약간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벡터의 개념에 집착을 해서 제가 대체 얘가 왜 등장을 했을까라는 거를 계속 저는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 그냥 제 나름에는 아, 이 그래프가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 XY 축에 있는 요 점을 그대로 동일하게 요 Z에 도달하게끔 하는 데는 분명히 한 가지의 경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경로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일변수 함수에서의 그 미적분학을 고려했을 때와는 달리 다변수 함수로 넘어와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하나의 경로가 아닌 여러 가지 경로가 존재하는 상황이 우리가 이 다변수 함수에 들어와서 새롭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환경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벡터의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된 거고, 등장했다라고 전 나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게 정리를 이렇게 쓱 넘어갔었는데, 지금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이런 것까지는 제가 다 미처 생각을 못했었던 부분이었어가지고, 더 계속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 그, 홍성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이해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러면은 요 네 페이지까지는 요렇게 정리를 그냥 하고 그 다음 5페이지인가 그쪽에 가가지고 이제 이거 상가법 요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좌표를 보는 어떤 그 관점을 좀 달리 해보자라는 내용으로 조금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좌표를 설명하는 방식이 여기 뒤에 이렇게 넘어가서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직교 좌표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극좌표계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노트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교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 X축의 길이와 Y축의 길이를 가지고서 우리가 설명이 되어지게 될 건데, 이때 X축과 Y축이 이렇게 직각의 형태로 교차하는 형태로 좌표가 찍히는 것이 이제 직교 좌표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극 좌표계라는 것은 우리가 알려면 이렇게 이 길이, 거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도를 알아야 각도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 좌표계가 극좌표계다라고 이제 이해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지금 찍혀져 있는 이 x, 요 y 요것이 결국엔 우리가 이 실제로 거리와 그다음에 각도의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 좌표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와 각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좌표계가 극좌표계다. 이렇게 저는 이게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혹시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을까요? 지금 이게? 네, 뭐 틀린 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개념은 맞는데 예, 사실 예. 어, 뭐 뭐 현업에서도 그냥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저렇게 x, 음, y로 그 좌표계 어떤 뭐 특정 점이나 그런 걸 표현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 뭐 알, 세타로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네. 어떤 이제 뭔가 좌표계에서 X축, Y축으로 이루어지는 좌표계에서 특정 점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그냥 X, Y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알, 세타로 할 거냐. 음, 그래도 알, 세타로 하더라도 이제 모든, 점을, 어, 네,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없으니까, 음, 그렇게 좌표계를, 뭐, 관점을 바꿔서 보는 건 알겠는데, 음, 음, 저는 들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왜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알콤마 T로 바뀌면서 어쨌든 위에서 저희가 그냥 일변수에서 사용했던 DX를 DR로 바꿨으니까 그 DR을 좀 더 뭐 직관적으로 아니면 좀 계산하기 편리하게 하고자 X, Y를 도입하지 말고 그냥 R, T를 도입을 해서 뭔가 그런 이제 DR로서 이루어지는 뭐 적분이나 이런 거를 좀 편하게 계산하고자 아니면 뭐 그런 니즈에 의해서 이거를 도입을 했나? 라고 음, 했는데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왜 이걸 도입을 하면 그게 뭐 편해지지? 그러니까 음, 좌표계가 x, y가 아니라 r, 세타로 하면 어떤 이점이 있지? 그 다변수 미적에서 그런 음,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냥 사실 뭐 그러니까 지금 예로 든 저 삼변수까지는 그냥 두 벡터의 거리를 구하는 거는 사실 이제 x, y로 표현되어 있는 두 벡터를 그냥 이제 빼서 제곱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루트 써서 그냥 그렇게 r을 구하면 되지. 꼭 저렇게 좌표계를 바꾼 다음에 뭐 구하는 게 좀 편한가? 저걸 왜 굳이 외도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 벡터랑 뭔가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요? 결국에?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엔 다변수 함수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벡터의 개념이 계속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개념인 것 같은데, 어, 연습 문제 풀었던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그 벡터들 사이의 그 각도 구하는 거, 이러한 연습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엔 지금 이렇게 좌표를 설명을 할 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x, y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거리와 각도의 개념으로 이렇게 좌표를 찍는다라는 것은 결국 이 개념 자체가 뭔가 벡터와 뭔가 연관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좌표도 우리가 서술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서술을 하고 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조금 약간 그렇게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어렵군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저는 애초에 이거를 왜 설명하셨는지조차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이거 읽기에 바빠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셔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네. 근데 이게 2차원에서는 x, y라는 거가 r, t에 대응되면 약간 이거 왜 하나 싶었는데, 음, 만약에 이게 극좌표계가 3차원, 4차원, 음, 5차원 다 적용된다고 하면 5차원에서는 x, y, g, w 뭐 이렇게 계속 5개를 표현할 거를 r, t로 퉁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서는 조금 유용할까라는 생각이 음, 얼핏 들기는 했습니다. 음, 잘 모르겠어요. 음, 네, 근데 지금, 음, 뭐, 선생님들 논의 중에 음, 저는 사실 지금 여기 이 노트 필기 이 페이지를 보면서, 음, 어,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원점에서 x, y까지의 거리를 하나의 변수로 보고, 음,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그 회전량을 하나의 변수로 본다. 음. 저는 지금 사실 그것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로 x, y를 r, t로 바꾸는데, 너 r은 어떻게 찾을래? 너 t는 어떻게 찾을래? 사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좌표를 바꾼다는 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어떤 공간으로 지금, 그러니까 어떤 다른 곳으로 가는 건데, 사실 엄밀하게 이제 좀 살펴보면 x, y는 양수든 음수든 사실 상관없어요. 그냥 뭐 내가 뭐 마이너스 1,1을 찍고 싶으면 거기다 깃발 딱 꽂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r, t로 옮겨가게 되면 여기서 r은 한 가지 특징을 갖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특징. 음, 그쵸? 그 다음에 t는 뭐 양수건 뭐 음수건 사실 상관없기는 합니다. 양수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쪽으로 쭉 가는 거고, 음수면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쪽으로 쭉 가면은 그게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쭉 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r, t로 좌표를 바꾸게 되면 그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r 곱하기 r이 아니라 딱 1사분면하고 4사분면쯤 될까요? 약간 그런 약간 좀 생각을 하게 되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그 극좌표로 바꿀 때는 항상 중심이 0,0인 상태에서 거리를 하나의 변수로 갖고,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양을 하나의 변수로 갖는다. 이거를 좀 체크를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그, 예를 들어서, 1,1에서 2,2로, 3,2로 죄송합니다. 3,2. 그러면은 1,1에다 깃발 꽂고, 3,2에다가 깃발을 딱 꽂고, 그리고 우리는 화살표를 이렇게 쭉 긋잖아요. 벡터 계산할 때. 그렇게 안 하시나요? 1,1에다 깃발 딱 꽂고, 3,2에다 깃발 딱 꽂고, 화살표 쫙. 그러면 그거 벡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벡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2,1 벡터라고 부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제 나름대로 이제 선생님들 생각에 좀 그러니까 답변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왜 지금 이렇게 다루느냐라는 본질의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벡터를 딱 찍었을 때 그 벡터는 뭘 갖고 있냐?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사실 앞서 연습 문제 풀면서 계속 그 이야기 해왔거든요. 벡터는 방향과 크기를 갖는다. 이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여기 극좌표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 딱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은 R은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T는 방향을 나타내요. 네. 어. 근데 어디서부터의 크기와 방향이냐면 0,0에서 크기와 방향인 거죠. 음, 0,0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방금 제가 했던 말은 1,1에서 야 3,2로 가고 싶어. 나는 그럼 어떤 벡터여야 해? 그럼 너는 2,1 벡터면 돼. 시점은 1,1이고 종점은 3,2야. 그러면 우리는 2,1에 대한 벡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2,1은 어디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0,0을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2,1이라는 벡터의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극좌표를 다루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그 답을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우리가 맨날 벡터를 크기와 방향이 있어, 크기와 방향이 있어 이렇게 말했는데 그 크기와 방향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 네, 음, 극좌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점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뒤에 이제 계산들을 보면은 느낄 수 있는 게, 일단 길이를 R로 통칠 수 있으니까 뭔가 크기를 통제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변수가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니까. 크기라는 게 R 하나로 그냥 이렇게 통제가 가능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좀 다루기가 편하고 실제로 뒤에 가서 이제 치환적분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극좌표계를 알면은 좀 적분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방향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거를 기초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좀 그렇게 생각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극좌표계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R이라는 거는 항상 1의 값을 갖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단위원 교수님께서 해주신 요 단위원 요 그래프 상에서만 R이 1의 값을 갖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R은 아까 변수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1이 네네, 아닌 다른 그렇죠. 값도 가질 수가 음, 있다라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단위 벡터가 무엇인가라는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선생님. 네네네. 그럼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기 그림은 반지름이 1인 원이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단위 벡터겠죠. 그쵸. 예, 맞아요. 예, 네네네. 예. 그러면 진짜 그 극좌표계가 결국엔 이 벡터와 연관이 있네요.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그와 연관이 있는 내용이 맞는 것 같네요. 그죠? 혹시 극좌표도 네. 그러면 단위 원이 단위 벡터라고 해주셨는데 근데 그 RT 이거는 어. 벡터 공간은 아니지 않나요? 네, 네, 다시. 그러니까 R, T는 네. 벡터 공간은 아니지 않나요? 그- 그러니까 단위 아, 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의미는 그냥, 어, R값이, R값이 지금 사실 크기만 나타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그냥, 뭐라 그러지? 아, 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직좌표계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어, 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거를? 음, 아니 저는 그 그러니까 음, R, 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은 R축이 있고 세타축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X, Y 이퀄 R, T가 아니에요. X, Y를 다른 공간으로 지금 옮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방금 선생님이 해주신 질문을 받아서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선생님들 알고 계시는 사인 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아시죠? 우리 알고 있는 사인 함수. 그쵸? 어,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R 값은 이제 반지름 값이고, T 값은 이제 라디안 값이긴 한데, 어, 벡터 공간이냐? 근데 벡터 공간일 것 같은데 직접 해보진 않아서, 이거를 직관적으로 방금 딱 떠올라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겠네요. 제 예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요거는 이따가 디스코드에 제가 한번 질문 다시 올려주시면 저 한번 생각해가지고 한번 제가 코멘트 음. 달아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페이지 관련해서 또 함께 얘기 나누실 내용 있으실까요? 지금 이 극좌표계 관련해서. 어, 이게 이제 그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직교좌표계랑 극좌표계에 대한 그 설명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점을 달리해서 이 좌표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놓은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결국엔 여기가 이제 그 크기니까 크기라는 것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낸다라고 했었을 때, 이러한 형식으로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 각도라는 것도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요런 형태로 우리가 식으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요 그래프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오지호 선생님께서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혹시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R이라고 나와 있는 게 결국에는 거리인 거고, 그다음에 이 T의 각도라는 것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점점 각도가 커지는 형태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는 이 극좌표계가 결국엔 2차원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R2 공간 안에서 지금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이렇게 이 R3 공간에서 만약에 설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게 아닐까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때 이 좌표계 요 보라색으로 똥골매기가 쳐져 있는 여기가 결국 이 좌표계가 극좌표계로 설명이 되어지게 될 것이고 이게 이제 거리와 각도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극좌표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저 멋대로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 상태로 지금. 음. 근데 네. 그 R3에 대한 표현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지금 따로 설명이 안 돼 있죠. 네, 제가 R3는 보기로는. 지금 없어요. 네, 따로 안 나와 네. 있죠. 이거 네. 제 생각인데 교수님이 아마 학생들한테 아마 이제 보조 교재가 아마 있을 것 같고 음. 저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저 사실 이 생각했거든요. 야, 이거 쉽지 않아. 이거 쉽지 않은데? 야, 이거 호목으로 냈겠구나. 음. 호목으로 냈. 너 R3에서는 이거 극좌표로 어떻게 표현할래? 그럼 R3니까 이제 9가 나오겠죠? 9가? 음. 단위 9. 반지름이 1인 0이 음. 나오겠죠? 아까는 단위 1이었으니까. 음. 예. 그래서 아마 이거는 숙제로 내주시지 않았을까? 음. 예. 그러니까 너 요거 해갖고 한번 찾아서 한번 뭐 발표를 하든지 뭐 숙제로 내든지 뭐 레포트로 내든지 뭐. 예. 그래도 저희도 이거를 한번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서적들을 중심으로 한번 찾아보시거나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음. 네. 지금 사실 여기 그려져 있는 그림은 교수님이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그리신 거고요. 저 음.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그림이 상당히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음. 네. 한번 그 가지고 계신 교재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음. 뭐, 예, 보시면은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을 텐데, 여튼, 네.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음. 않을까. 네. 네, 알겠습니다. 어, 근데 이게 우선은 얘기가 어차피 이게 이 파트 1-1은 진짜 약간 인트로의 개념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쑥쑥 보고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선은 저희가 예, 이게 쑥쑥 이렇게 보면서 혹시 제가 이렇게 넘기는데 혹시 추가 코멘트 같은 거 해주실 거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스톱하고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요 페이지 관련해서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선생님들 중에서? 어, 어, 혹시 요 페이지 보시고 이해하신 분 계실까요? 혹시 요 내용? 그러니까는 결국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보고 그냥 이해한 바로는 이 n차원 실수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n차원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얘기라고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n차원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에 이때 이 공간 안에 있는 이 각각의 요 원소로 표기되어 있는 x1부터 xn까지 얘네들이 다 하나하나의 벡터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벡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원소들이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n차원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나와 있는 이 내용대로. 그냥 네, 설명만 그냥 이 써주신 것만 짜면 NR은 이제 실수일 거고 네네, 요거를 이제 n차원 실수 에서 뭔가 x1, 점점점 xn까지 이 순서쌍을 Rn이다라고 define 그냥 정의를 해주신 거고, 그리고 이 Rn을 n차원 유클리드 네, 공간이다라고 부르겠다라는 네, 거고, 그리고 이렇게 정의한 이 유클리드 공간 안에 위에 그 정의했던 각 원소, 이 음, 순서쌍 각각을 이제 벡터라고 부르겠다. 음, 네, 이렇게 뭔가 정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위에는 이제 말 그대로 뭐 정의인 거고, 저희가 알고 있는 실수, 그리고 뭐 네, 순서상 등을 접목을 해서 뭔가 이제 유클리드리안 공간 스페이스랑 뭐 벡터라는 거를 정의를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Q에 뭐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 두 벡터 사이에 크기를 정의를 하고 싶다라는 음, 거죠. 그거를 네, 뭐 어떻게 정할래?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뭐 지금 벡터 이제 조금 배웠으니까 뭐 두 음, 벡터 사이의 크기를 구하는 법은 알고 있지만 뭐 그런 걸 모른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위에서 이런 걸 정의를 해놨는데, 그럼 위에서 음, 정의한 두 벡터 사이의 크기는 뭐 어떻게 정할래? 라고 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 그거에 대한 답이 아래, 이제, 아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공부했던 이거, 선형대수학, 이 네네. 벡터에서의 뭐 기본 연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내적, 그다음에 벡터의 크기, 벡터들 사이의 각 구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순서대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연습 문제를 이제 풀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러니까는 여기서부터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벡터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크기와 각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 구체적인 어떤 수치를 가지고서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는 것, 그걸 이제 연습하는 부분이 이 뒤에 있는 강의안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트 1-2는 저희가 이미 다 연습 문제를 풀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2랑 1-3은 우리가 연습 문제 풀었던 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약간 복습이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노트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파트 1-1은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시는 거 어떨까요? 우리가 뭐 더 깊이 있게 어차피 나중에 뒤에 가서 적분 파트 넘어가게 되면 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어쨌든 이 1-1은 우리가 왜 이러한 그 다변수 함수로 넘어왔었을 때 이 미적분, 일반수 함수에서 다루어졌던 이러한 미적분학의 기본 전의를 왜 일반화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 일반화를 해야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려고 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벡터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그럼 벡터라는 것이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벡터의 크기, 벡터의 각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그 뒤에 있는 노트에 대한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파트 1-1은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노트 볼 때는 그냥 우리 그냥 파트 1-2서부터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 어떠실까요? 선생님들 괜찮으실까요? 예. 네. 네, 제멋대로 막 정리하고 막 마무리하고 막 이래서 죄송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아까 홍성관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걸 너무 파트 1-1 노트를 갖고 저희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뒤에 있는 거를 빨리빨리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주로 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주차에는 이제 그 연수 문제를 풀고 그 다음 주차에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괜찮으시다라고 한다면 파트 1-2하고 1-3, 이 노트 두 개를 같이 한번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파트 1-2하고 1-3은 오늘 본 것보단 조금 더 빠르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연습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지어 선생님께서 저희 그 디스코드에다가 그 기저랑 그다음에 선형 결합, 뭐 선형 독립 이러한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맥락에서 그 내용을 언급을 하면 좋을까라고 저는 나름 이제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파트 1-2 노트를 보면 그 앞부분에 그 벡터의 기본 연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벡터의 기본 연산과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내적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이쯤에 저희가 기저랑 선형 결합이랑 그다음에 선형 독립에 대한 개념을 좀 간단하게 저희끼리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어차피 선형 결합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려면 벡터의 기본 연산에 대한 설명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그 설명의 흐름상 그 사이에 끼워 넣으면 저희가 좀 더 수월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다음에 노트를 볼 때 그 벡터의 기본 연산하고 내적 설명하는 그 사이에 저희가 기저랑 그다음에 선형 결합이랑 뭐 이런 선형 독립 이런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네, 그래서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 파트 다음 그러니까 2주 후에는 파트 2랑 파트 1-2랑 파트 1-3 노트를 좀 속도감 있게 한번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어, 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그 추가적으로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 혹시 그 네, 위쪽에 좀 네. 그 페이지 이쪽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요거. 이 페이지. 요거, 요거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아까 그 정미경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좀 네네, 생각이 났던 게, 네, 음,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에 이 점이 여기로도 막 연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저도 그 생각을 막 하다가 예, 결국에 그 저희가 함수라는 걸 생각해 보면 네네, 어떤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이 뭔가를 저희가 따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따지는 공간은 보통은 이제 직교 좌표계니까 여기가 이제 직각으로 마주하는 이 좌표계인데 네, 2차원에서는 저희가 여기 1이라는 값 넣었을 때 2가 나온다고 하면 수직으로 올려서 요거를 표시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여기 그 3차원으로 오면 애초에 x와 y 축으로 이루어지는 요 재료 자체가 x, y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여기 점이 있어서 이 점에서의 함수값, 인풋을 이 점으로 넣었을 때 함수값이 뭐냐 하면 수직으로 올려서 넣는 여기가 나와야 되는 게 일단 맞을 것 같다 음, 생각이 들었고, 네네, 만약에 여기가 여기로 가게 되면 함수의 정의는 인풋이 하나가 있을 때 아웃풋이 하나여야 되는 음, 거잖아요. 음,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수직도 있고 요것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함수라고는 조금 부를 수 없는 상황인 것 음, 같고 만약에 높이가 같다고 하면 이제 좀 지워보면 높이가 같다고 하면 요렇게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선상에서는 이제 음, 높이 값이 같을 수는 당연히 있는데 그거가 음, 이렇게 수직이 아닌 방향으로 이 함수 값을 생각하는 건 애초에 함수가 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이 관계가 되어야만 함수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게 저희가 네네. 직교 좌표계를 쓰고 있고 음, 이렇게 음, 2차원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음, 3차원으로 오더라도 결국에는 원리는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네, 그 알겠습니다. 벡터를 음, 도입하게 된 동기는 사실 음, 그러니까 저희가 일변수에서는 미적이나 적분이나 그러니까 뭐 미분으로 얘기를 들면 변수가 이제 그러니까 x랑 y 두 개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x가 이만큼 진짜 극수량 변했을 때 y는 얼만큼 변할까라는 이제 궁금증이라고 한다면 음,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x의 변화량 대비 y의 변화량이잖아요. 네. 결국 x의 변화량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 일변수에서는 그거를 정의를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x의 음, 변화량이라는 그냥 그 x축에서의 그 음, 조금 변화량이니까. 근데 음,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일변수에서의 dx를 정할 때는 무리가 없었지만 이제 3변수 그러니까 x, y, z축까지 있는 상태에서 음, 아까 설명해 주신 판넬의 넓이의 입장에서 보면 음, 그럼 dx를 뭘로 정해야 되느냐라고 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요 점하 아니, 그러면 음, 당연하게 요 점하고 요 점의 거리를 dx로 놔야 되지 않겠어? 라는 음, 게 이 논리의 흐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음, 노트가 그러면 저거는 벡터로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dx라는 거를 지금 여기선 dr로 표현을 했는데 음, 그럼 dr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dr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럼 두 점 음, 사이의 거리는 뭐냐면 그 두 점 사이를 잇는 그 화살표를 벡터로 놓고 그 벡터의 길이 라고 하는 게 뭐 편하다라고 그 벡터를 그게 이제 벡터를 도입해야 되는 당위성인 것 같아요. 음, 음, 네네. 음, 그래서 뭔가 음, 3변수로 넘어오면서부터 1변수에서 당연하게 정의했던 그 dx라는 거, 음,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3변수에서. 그러면 음, 어쨌든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3변수에서 벡터를 정의를 하고 음, 그걸로 벡터 공간을 만들고 그 벡터 공간 안에서의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벡터의 음, 길이로 환원시켜서 그거를 음, dr로 잡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네, 제가 생각한 당위성은 그게 음, 좀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음, 네. 예, 그 홍성호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 나중에 뒤에 가서 그 적분할 때 그 지금 이제 정미경 선생님께서 방금 그 함수 그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아마 증명기초 동영상인가? 거기 보면은 그 함수 그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그 집합론 기초할 때 음,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정의역의 원소 하나당 함수값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 하나가 함수값을 두 개 가지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나온 음, 개념이 그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문제 푸시면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냐라는 질문과 위치의 변화량, 그러니까 높이의 변화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층에 서 있다가 8층 갔다가 다시 1층 오면 내 위치 변화량은 0이잖아요. 1층 갔다 8층 갔다 다시 1층 오면 나는 0이잖아요. 음, 근데 총 이동 거리는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답이 다르잖아요. 네, 음, 아마 지금 그래서 이제 적분을 할 때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우리 극좌표에서 R이라는 개념이 음, 이 거리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0보다 큰 값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어, 그렇게 매개화를 시키면 함수의 조건을 벗어나지 않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 예, 함수의 조건을 벗어나지 않게 돼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림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그렇게 바꾸면 계산을 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선생님들이 방금 가지셨던 고민은 어디지? 저 미분기하 처음에 들어갈 때 함수를 갖다가 뭐 미분을 할 수 있는 조건부터 시작해요. 정칙 함수냐 아니냐. 그래서 막 이런 그 매개화된 함수들 다룰 때, 거기서 이제 사실 조금 이제 깊게 다루기는 하고, 지금 여기서는, 사실 그 함수의 조건을, 물론 이제 되게 중요한 조건이긴 한데, 예, 조건이긴 한데, 어쨌든 그 일가성의 의미를 갖는 음, 네, 그런 음, 의미라고 생각을 음, 해주시면은 조금 음, 더 그냥 직관적으로 좀 접근하기가, 예, 좀 편하실 수 있겠다. 좀 그런 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뭐 해주실 이야기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저희가 11시가 됐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 스터디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연습 문제 3까지 풀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연습 문제 4를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